자, 이번 시간은 124페이지 중개실무. 중개실무는 5문제에서 7문제 정도로 예상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작년에 5문제 나왔고 5문제, 6문제 정도 예상이 되고 여긴 5문제, 7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과거에. 작년에는 5문제 나왔는데 작년에 나온 문제는 부동산 실명법 1문제, 그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1문제, 그다음에 상인법 1문제, 경매 하나, 그다음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나, 이렇게 5개 나왔고 이 중에 뭐 주임법, 상인법, 경매, 대리 이렇게 4문제는 고정입니다. 고정이고 그 124쪽에 보면은 중개실무 일반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쪽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124, 125는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거기에 뭐 독점 중개계약이니 오른쪽에 뭐 공동 중개계약, 뭐 순가 중개계약 이런 것들은 요즘에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건 아니잖아.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거든. 요즘에는 법에 어떤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면 문제는 잘 안 내요. 안 냅니다.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26쪽에 그 조사 확인이라고 써 있는 기출문제 있죠. 1번에서 총 10문제 있을 거예요. 130쪽까지 10문제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출제됐던 이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실무에 출제됐던 다른 과목의 문제가 됩니다. 민법 문제와 공법 문제예요. 여러분께 맡겨드립니다. 풀어보십시오. 민법 문제, 공법 문제가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 작년에는 안 냈는데 재작년까지는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30쪽까지는 여러분께 맡겨드릴게요. 직접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다른 과목의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132페이지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부동산 중개 실무 관련 법령이라고 합니다. 중개 실무 관련 법령에서 1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건 24회고 그 전에 나온 건 17회고 근데 뭐 사람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일단 거민이라는 거 있죠. 원래 매매도 거민 대상이죠. 예전부터 이 매매는 거민 대상이었어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같은 거는. 그래서 시군구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서 제출받은 시군구는 형식적 심사를 하죠.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에 맞으면 통과. 그리고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이걸 거민이라 하고 이 계약서를 거민계약서라고 불렀죠. 이걸 등기소에 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이랬던 거죠. 그 제도를 배우는 겁니다. 거민 대상 동그라미 1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서 거민받아 이걸 등기소에 제출해라 이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은 좀 잘 아셔야 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 갖는 조서인 때도 판결서 등에 거민받아 등기소에 내야 돼요. 판결 조서도 거민 대상이다.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판결, 조서 대표적인 5가지가 거민 대상이고요. 그 밖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다 거민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 계약, 유효한 명신탁의 해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매, 공매 다 거민 아니고 가등기가 출제됐어요. 소유권 보전 가등기는 거민 안 받아요. 근데 본등기는 거민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본등기 할 때는 계약서 거민을 받아야 돼요. 가등기일 땐 거민 안 받고. 그다음 소유권이 아닌 것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거민 X로 문제 푸시면 되고 우리 입광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아니었죠? 거민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우리 거민 받은 걸로 본다 그랬었잖아요. 박스 밑에 매매는 거민 대상이기도 하고 신고 대상이기도 해.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불증 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본다. 이런 거 되게 잘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자, 됐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나 밑에 거민계약서 기재사항은 뭐냐면 우리 거래계약서는 원래 법정 서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군구에 거민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 다음 6가지를 꼭 적어라 이 말이에요. 당사자 목적 부동산, 당목, 계약 연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등 계대, 개공이 있을 땐 개공 꼭 적어라. 5번은 잘 아셔야 돼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자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로 풀어야 돼. 개공, 그다음에 조건 들은 기한이 있으면 조건 들은 기한을 적어와라. 조. 그래서 당목, 계대, 개공조. 다시 당목, 계대, 개공조. 검인계약서 기재사항은 당모가지, 계대가리, 개공이 좋아한대 이렇게 외웁니다. 좀 민망합니다만 그렇게 하세요. 당목, 계대, 개공조. 검인계약서 기재사항. 자, 오른쪽에 검인 신청은 당사자 중 아무나 가도 돼. 위임받은 대리인 가도 돼. 개공을 주의하십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5로 풀어야 돼요. 그렇게 적으셔도 돼.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5. 근데 주의할 점은 개공에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있으나 검인 신청 의무는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건 틀리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맞지만. 다음에 검인기관은 시군구예요. 시군구. 다음 동그라미 2번은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의 검인을 받고자 한다. 이 말은 A구에 부동산이 하나 있으며 B구에도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같이 취득했다. 동시에 취득했다는 거야.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검인을 받고자 한다면 그 중에 한 곳에 가서 한 곳의 시군구에 찾아가서 검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각각 시군구에 가도 되고 한 군데 가서 검인을 다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3번은 계약서 원본, 판결서는 정본, 4번 두통 제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4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흠결이 없으면 지체 없이 검인해서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기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 확인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 적으세요. 실질적 심사 X, 실질적 심사 X, 진정성 확인 X. 실질적 심사나 진정성 확인이 들어가면 X로 그러면 돼요. 형식적 심사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5번 시군구는 4번 두 통 아까 받았잖아요.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자에게 송부해 줍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전매시 여기는 지나가세요. 자, 등기 신청 의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한 자는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기 밑줄이요.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거기다가는 매매 교환이라고 쓰고 매매 교환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 이 말입니다.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 이 말이고 동그라미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매매 계약을 해버렸다. 그럼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계약 체결한 날이에요. 계약 체결한 날. 자, 3번은 패스, 4번 중요합니다.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탈세죠. 다른 시점 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 투기죠. 탈세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자는 3년에 1억입니다. 3년 이하 징역에 1억 이하 벌금.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게 있었죠. 이렇게 메모해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개공 이것이 뭐예요? 투기 조장 행위였죠. 이 투기 조장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에 또는 3천 이하 벌금이었죠. 3-3 우리 투기 조장 행위 무거관직상 2 뒷장에 문제를 꼭 풀어보십시오. 문제 쉽게 풀릴 거예요. 풀릴 거시고 자 실명법 갑니다. 제 2절 실명법 우리 명의신탁 있죠? 바로 오른쪽에 명의신탁의 유형으로 바로 갈게요.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자, 실소유자,
명신탁자 갑과 명의수탁자, 등기상 명의자 둘 간의 명신탁 약정을 맺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런 경우죠. 이럴 경우에 실명법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 변동도 무효다. 등기는 무효다. 그러니 소유권은 여전히 어디에 있다?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그게 그림 밑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나 2번 명신탁 무효,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 제3자는 병. 제3자 병은 선의, 악의 따지지 않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을의 처분 행위는 갑에 대한 배신 행위이므로 이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그때는 무효가 된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고요. 다시 이제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 갑, 을 둘 간의 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내 앞으로 등기 넘겨라 그랬지. 그랬더니 정들었대야. 정들어서 이제 내 거 같대. 우리 식구도 다 내 건 줄 안대. 이럴 경우에는 저 등기를 어떻게 내 앞으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 약정은 뭐니까? 무효니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 청구하는 그런 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 등기가 뭐니까? 무효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를 하거나 또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복할 수는 있다 이거지.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둘 간의 명의신탁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소 청구하는 거니까 소송하는 거죠. 그러니 이때는 처벌된다.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 큰형님은 5학년 2반, 명의수탁자는 3학년 1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니까 감옥 간다. 그러니까 작은 형, 이게 수탁자는 개길만 하다 이거지. 형님, 내가 2년 먼저 나오네요.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에요. 할만해.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유형은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인데 이건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형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시험엔 이 단어가 시험에 나와요. 중간 생략 등기형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여기는 매도인 A가 있고, 자, 신탁자 갑, 수탁자 을. 자, 둘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 뭐라고 맺었냐면 갑이 을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내가 A를 만나서 이미 매매 계약을 했다. 그리고 대금도 줬다야. 그리고 A한테 부탁했더니 네 앞으로 등기를 해준다고 하니까 당분간 네 앞으로 좀 등기해놓고 갖고 있어봐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현재 이 매도인은 이 둘 간의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죠. 악의의 매도인입니다. 선일 수는 없어요. 매매 계약은 갑과 A가 있지만 등기는 A에서 을로 넘겼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도 뭐다? 무효다. 그러니 실소유권은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다고 답하셔야 돼? A한테 있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지. 자, 이 명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당연히 적극 가담했을 땐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동그라미 3번이죠. 동그라미 3번. 이 을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이 갑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느냐? 횡령죄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쪽은 행정죄예요. 왜냐하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은 갑한테 있죠. 갑한테 있는데 을이 이거를 처분했잖아. 처분했을 땐 갑에 대한 횡령죄가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항상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횡령죄 맞는데 이건 아니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 명신탁 약정은 무효니까 이 갑과 을 사이에 위탁 신인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갑은 당연히 부동산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므로
이 을이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이 갑에 대한 배신 행위는 아니지 않냐, 횡령죄는 아니지 않냐, 이 내용이 동그라미 3번 내용이죠. 3번. 횡령죄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다시 이제 제3자에게 처분하기 전에 갑과 을로 와서 갑이 을에게 야, 등기 넘겨라 그랬지. 그랬더니 또 정들었대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저 매매계약이 뭐므로? 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채권계약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유효하므로 갑은 여전히 A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는다. 이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이 A를 대위하여 이 등기를 뭐하고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회복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매매계약이 유효라는 것만 주의하시고 갑이 A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청구권을 갖는다. 이거 시험에 잘 물어봐요. 자,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만천하에 저 둘 간의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죠. 처벌되는 거죠. 큰형님 5학년 2반, 작은형 3학년 1반. 근데 얘는 막둥인데 명의신탁을 도와준 거거든. 명의신탁을 방조한 자는 원래 1년 이하 징역에 또는 3천 이하 벌금이 있었어. 근데 이것이 폐지됐습니다. 작년 초에 폐지되어서 이건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 막둥이는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는 이제 5학년 2반, 3학년 1반, 1학년 3반 이렇게 외웠어. 2살 톨의 삼형제라고 외웠는데 막둥이는 안 때려. 막둥이 때릴 때 어디 있어 지금? 막둥이는 안 때립니다. 큰형님, 작은형만 처벌합니다. 큰형님은 5학년 3반 아닙니다. 5, 3 불고기, 고기 안 먹어. 채식주의자. 5, 2 당근, 호박, 배추, 깻잎, 파프리카. 이렇게 해서 채식주의자. 큰형님은 채식주의자. 작은형은 3학년 1반. 작은형 3학년 1반. 아까 미등기 전매한 자도 3학년 1반이었죠. 아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를 한 자도 3년에 1억이었잖아. 똑같아 이게. 의원이 똑같아요. 법이 다르지만. 그래서 작은 형은 미등기 전매도 했다. 이렇게 외우면 외워져요. 작은 형은 미등기 전매도 했다. 이게 중간생략 등기형이고, 그 다음에 저 밑에 5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의로 등기를 옮겨도 등기를 바로 이전해둬도 실제 권리관계 부합함으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또 뭐냐 이거지. 자, 매도인은 A여요. 명의신탁자 갑이고 명의수탁자 을이여요. 자, 이걸 둘 간에 어떤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느냐.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지원한다. 매수 자금을 지원하고 을이 직접 A를 찾아가서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이 중간 생략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내 앞으로 등기하고 이렇게 등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략하고 바로 넘어갔으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얘기한 거고, 계약 명의 신탁은 이 계약, 이 매매 계약의 명의까지 내 앞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명의까지 명의 신탁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럴 경우에는 자, 이 매도인이 선인 경우 둘 간의 약정 사실을 몰랐다. 몰랐을 수도 있지.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다 유효입니다. 매매계약도 유효, 등기도 유효.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치냐면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다 이러면 틀려요. 명의신탁 약정은 다 무효라고 답하셔야 돼.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세 가지가 다 무효예요. 다 무효. 매매 유효, 등기 유효인 거지. 그러니 소유권은 어디 있다? 소유권은 완전히 누구한테? 을한테로 넘어온 거지 지금. 넘어온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도인이 악의일 수도 있다. 저 둘 간의 약정 사실을 알 수도 있겠지. 알 경우에는 매매 무효, 매매계약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때는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은 이때는 A한테 있다고 답을 해야 되죠. 선의일 때는 유효, 악의일 때는 무효.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당연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갑과 을 간의 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야 넘겨라 그랬어. 등기 넘겼더니 싫대. 그러면 이때 이 등기가 뭐일 경우? 유효일 경우에는 등기가 유효일 경우에는 이걸 등기를 회복할 방법이 아예 없죠. 아예 없고 내가 처음에 너에게 주었던 매수 자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안 했구나. 동그라미 2번은 이 을이 제3자에게 처분한 이 행위는 당연히 횡령죄가 아닙니다. 횡령죄가 아닙니다. 지금 유효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선이라서 매매 유효, 등기 유효에서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왔을 경우에는 이건 횡령죄가 아니다. 내 건데 내가 파는 게 횡령죄가 아닌 거죠. 그리고 갑은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는 안 되고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동그라미 3번의 1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의 매도인이 악의일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죠. 자, 됐고요. 세 가지 유형을 받고 이제 벌칙은 형벌. 여기 신탁자 큰형님은 5학년 2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의신탁에서 드러나면 다 처벌됩니다. 큰형님 5학년 2번. 작은 형은 3학년 1반. 수탁자 3학년 1반. 막둥이 방조환자는 폐지되었다. 막둥이는 처벌 안 한다. 자, 오른쪽 과징금. 과징금은 신탁자에게 별도로 때립니다. 명의 신탁자에게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 범위에서 거기 네모칩니다. 범위에서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합니다.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은 물납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출제했는데요. 그 뒷장 문제 가면 알 거예요.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 부과하는 날 현재 기준시가에 따르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했거나 실명등기를 했다면은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거지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과합니다. 후다닥 내 앞으로 실명등기 했다도 어차피 위반 사실은 드러난 거잖아. 이행강제금, 과징금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이때는 100분의 10만큼 확정금액이야. 이게 범위가 아니야. 아까 과징금만 100분의 30 범위고 이행강제 100분의 10만큼 확정금액을 부과하고 1차 이행강제금을 받고도 또다시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00분의 20을 또 확정금액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몇 번만? 2번만 부과한다. 장기 미등기자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명의신탁 제외,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니까 해도 되는 걸 말하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의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 위치 면적을 특정해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내부적으로 구분 공유 등기한 경우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하고 외부는 공유 등기했다는 거죠. 상호명의신탁. 또 신탁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 신탁재산 등기했을 경우는 위법 아니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종종 배우자 종기단체 특례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유효하게 인정해 준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종중 갑당인데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종원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탈법 목적이 아닌 한 이 명의신탁 약정은 뭐고 유효하고 이 등기도 유효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내적 둘 간의 관계에서 소유자는 누구고 갑이고 소유자를 따질 때 그 다음에 대외적 외부적인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누구고? 을이고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하다. 대위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대내적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이 을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을 방법은 이 명의신탁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면 된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얘기하죠. 유효한 명의신탁. 제3자에 대한 관계는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유효, 적극 가담, 무효. 이렇게 똑같아요.
이게 이제 종중, 또 배우자, 그다음에 종교단체도 있죠.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에 부여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뒷장에 보면 예제가 있을 거예요. 예제가 첫 번째 예제는 명신탁 벌칙에 관한 문제고, 그 아래 두 번째 예제는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계약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아주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계약 명의신탁이요.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3절 가죠. 장사법.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시려면은 용어부터 좀 아셔야 돼요. 장사법이 언제부터 시행됐느냐 이 날짜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장사법 시행일자는 시행일은 2001년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 날 시행됐습니다. 자연장이라는 것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잔,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을 자연장이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장사를 지내는 방법인 거죠. 자연장. 또 개장이라는 것은 매장한 시신 유골, 봉분에 모셔져 있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이장하거나 봉안시설 납골당에 옮기거나 화장하거나 또는 자연장하거나 이 다른 방법으로 장사 지내는 걸 개장이라 한다. 다음에 4번, 5번 분묘라는 것이 봉부를 말하죠. 그 다음에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인 것이고, 자연장지라는 건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거고, 연고자는 사망한 자와 관계 있던 자인데 권리 의무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서로 행사한다. 공설묘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박스 밑에 보건복지부가 관할 부서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돌아가셔서 매장을 했으면 매장하고 30일 안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험엔 시장 등이라고 나와요. 이 동네에 3자가 많이 나오죠. 사설묘지. 사설묘지는 종류가 4가지가 있죠. 사설묘지 4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묘지, 그 다음에 가족묘지, 종중 또는 문중묘지. 물론 뭐 종중묘지, 문중묘지 따로 내기도 해요. 자, 법인묘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신고 허가가 중요하죠. 묘지는 허가 쪽이 많잖아요. 개인묘지만 어떻게? 30일 이내에 신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가 또 허가 또 허가다. 전부 다 허가입니다. 그래서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묘지관이나 시장 등에 허가받아야 한다. 묘지는 개인묘지만 신고, 나머지는 다 허가다. 그 다음에 3번도 이미 출제됐어요.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 설치 관리 허가할 수 있다. 그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몇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개인묘지라는 것은 부부까지라고 그랬죠. 분묘 1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을 설치하는 묘지까지를 개인묘지라 한다. 부부까지입니다. 그래서 3번 먼저 볼게요. 남편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 설치했을 때 이게 무슨 묘지예요? 개인묘지예요. 이걸 가족묘지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추가 설치 후 30일 안에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는 거죠. 이게 개인묘지입니다. 이게 개인묘지. 다음 가족묘지도 뜻이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그래서 4번 가족묘지 30일 안에 신고해라 X. 가족묘지는 허가입니다. 허가. 개인묘지만 신고고. 다음 페이지 보죠. 면적. 개인묘지는 1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개인묘지 30일 안에 신고, 면적도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이거야. 다음 가족묘지는 100, 종중, 문중묘지 1000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이상으로 한꺼번에 크게 하자 이런 얘기야. 10만 이상, 100, 1000, 10만. 시작. 100, 1000, 10만.
그런데 100,010만 안에는 분묘가 많지 않냐. 그러니 그 안에 분묘 일기 면적, 시설물 면적은 10, 합장은 15로 하자. 단부는 10, 합장 15. 100,010만 10, 15 이거죠. 개인 묘지는 그냥 전체 30 안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부부까지니까 100, 1000, 10만, 10, 15. 100,010만 10, 15 이거야. 그래서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에는 분묘 일기당 면적이 10, 15로 한다는 거야. 100,010만 10, 15. 자, 자연장지. 방금 했던 것은 묘지고요. 묘지를 보신 거고, 다음 자연장지. 자연장지와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 비교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자연장지도 똑같이 4가지.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문중 자연장지, 그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개인 자연장지는 어떻게 해라? 30일 안에 신고해라. 30일 이내에 신고. 가족 자연장지 미리 신고. 종중, 문중 자연장지도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허가. 읽어보죠.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족 자연장지, 종중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들에게 신고해야 되니까 미리 신고의 개념이죠. 자, 밑에 면적도 하셔야 돼.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개인 가족 자연장지 다 묶어서 100 미만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2번은 대통령령에는 개인은 30 미만, 가족은 100 미만으로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1번 정도까지만. 문중, 종중, 문중 자연장 2000 이하인데 이런 거 잘 안 내요. 잘 안 내고 4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이 허가받아야 한다. 아니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는, 미리 신고입니다. 다음 법인 등 자연장지 조성하려는 자는 허가받아야 한다. 밑에 표에도 또 정리해놨잖아요. 정리해놨고 차이점. 일단 공통점은 개인은 위아래 다 30일 안에 신고. 차이점만 정리해보죠. 차이점은 가족 묘지는 허가, 가족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종중 문중 묘지는 허가,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미리 신고, 법인은 양쪽 다 허가. 차이점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41쪽에 사설묘지 설치 기준 그 거리는 그냥 외우지 마세요. 아마 안 낼 거라고 생각해요. 안 낼 겁니다. 법률에 있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령에 있어요. 설치 기간은 중요해요. 공설묘지, 사설묘지,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한다. 30년. 근데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할 때는 딱 한 번에 한해서만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연장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합장하면 날짜 다시 계산한다. 또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설치기간이 끝나면 1년 안에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해라. 그 5번이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2년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1년이라고 맞게도 2번 나왔고. 다음에 남의 땅에 몰래 설치한 분묘의 처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기억 박스 먼저 봅니다.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그 토지에 묘지를 조성했는데 묘지 설치자나 연거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이럴 경우는 토지 소유자 등은 시장대에 뭘 받아서 허가 받아 개장할 수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 받아서 개장입니다. 허가 개장, 신고 아닙니다. 허가 받아서 개장할 수 있다. 이때 허가 받아 개장하려면 시간 얼마 줘라? 기간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 뜻을 분묘 설치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하는 얘기야. 공고하는데 밑에는 뭐 지나가세요. 공교권 종료 후에도 이거 지나가시고 숫자 3개월 말면 돼.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통보 또는 공고해라. 다음 이어서 동그라미 3번 무연고 분묘 연고자는 나중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것은 이제 장사법 시행 후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장사법 시행 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 기지권을 아예 쉬어 취득할 수 없다는 제도죠. 밑에 지문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몰래 자연장했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쉬어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 보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였어. 이 장사법은 최근에 26회 때 나왔죠. 그때 나오고 이제 아직 안 나왔네요. 27회구나. 27회 나오고 안 나왔어요.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데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다음 페이지 분묘 기지권은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밑에 판례는 제가 묶어드릴게. 1번, 2번을 묶어서 읽어보시고 3번, 4번도 묶어서 읽어보시고 5번도 시험에 2번이나 나왔고요. 6번도 당연히 잘 나왔고 분묘 주의 공지가 미친다는 거. 7번은 잘 안 나와요. 8번은 쉬운 내용이고 9번도 이미 민법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왔어요. 분묘 기지권은 권리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서 바로 소멸한대요. 그런 것이 점유까지 포기해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분묘 기지권의 소멸은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바로 소멸한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단 기본은 주민법은 1980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걸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자,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채권계약에 불과하니까 별도의 등기 없는 한 주택이 매매되었을 때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 않느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등기 없이 스스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길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고 법조문은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판례는 몇 시? 0시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하면 주택이 매매되었다. 매매되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처음에 내가 약속한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거고 기간이 끝나고 나갈 때 보증금 누구한테? 병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반환 채무는 누구한테 있다가 을한테 있다가 병한테로 이전된다.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전된다는 얘기죠. 이게 대항력 내용이죠. 대항력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나중에 1989년에 새롭게 신설한 이유 일단 인도받고 또 주민등록하고 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우선 변제권을 준 이유가 자 1번 저당권 이렇게부터 합시다. 저당권이 7월 1일 날 등기가 됐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7월 1일이다. 그럼 누가 선순위예요? 저당권이 선순위지. 왜 대항력은 7월 2일 0시에 발생할 테니까. 그런데 저당권이 7월 1일이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7월 2일 할게요. 7월 2일이고 주민등록을 7월 1일 날 했다면 이때 누가 선순위? 임차인의 선순위. 7월 2일 0시는 7월 2일보다 선순위니까. 자, 그러면 이 경우는 1번은 저당권, 2번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대항력을 취득했어도 경매시 다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고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이 그 2순위가 되죠. 경매되면 저당권만 이게 소멸하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이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3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었고 이 3순위 임차인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죠. 1번, 3번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하고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소멸하고. 그러면 이렇게 소멸되는 임차인 대항력 없잖아. 대항력 없으면 배당이라도 받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1번 받고 3번 받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자 확정일자를 찍었다면 뭐는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그래서 경매 시 1번 다음으로 3번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권리를 준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준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이 등기 없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도 확정인자만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준 이유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제약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등기 없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주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주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거야. 1번 주거용 건물 이어야 되는 것이었지.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적용한다. 2번 중요합니다.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적용됩니다. 법조문입니다. 주임법 2조에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에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적용한다. 그리고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 외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때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하실 거고요. 공부상 용도는 따지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적용되는 거죠. 미등기, 무허가 다 상관없죠. 상관없고. 외국인. 최근에 나온 대판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출입국 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주민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 국내 거소 신고, 거소 이전 신고 이런 게 있다고.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눈에만 익히면 되고요. 다음 2번 대항력의 취득 요건인 주민등록은 꼭 임차인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법리는 재외동포법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최근 대판입니다. 적용 안 되는 경우 일시 사용임이 명백하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나 이런 건 시험이 안 내고 적용 밑에 있는 법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물어봐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목에다 써드렸죠. 주임법의 보호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이다. 원래 법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어. 왜? 법인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법인이 임차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였어. 그리고 그들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민등록하였어. 그러면 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야. 그 입주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랬어요. 또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그 직원이 주민등록했어. 이때 그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거야.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직원이 변경되었다.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치면 다음날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법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다음 대항력 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주 볼까요? 7월 15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7월 16일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7월 15일 저당권 등기되면 저당권이 선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알고 3번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주택이 뭐 됐다? 양도되었다. 그래도 양수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거죠. 임대인 지위도 상실하는 거고. 양수인에게 다 넘어왔죠 지금.
그런데 임차인은 양도사 지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잖아. 이의제기하면 이 양도인의 보증금은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자, 임대차 계약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빌려주고 이 빌려준 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도 했고 거주도 해서 외관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제 임대차의 그 목적이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사용수익이 아닌 주택의 사용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가 주된 목적이라면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인도는 점유인데 이 인도라는 것은 점유인데 이것이 간접 점유인 경우에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간접 점유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이 이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전차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임대인과 계약을 한 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를 해야 되는 건 임차인이 한다는 거지. 전차인은 자신의 독자적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전차인 들어를 살고 있어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해 줘야 되는데 취득 요건은 임차인의 무슨 점유? 간접 점유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들어와야 된다.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도 적법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의한다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니 임차인이 그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인의 무슨 점유와 간접 점유와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들어와야 임차인이 그 대항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두 번째 줄에 간접 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그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갖출 수 없고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쳐야만 비로소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네. 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요. 갖출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쳐야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2번은 이미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 양도 전대했다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양수인 전차인이 적법하게 전입신고 마치고 인도받아 점유를 했다면 원래 임차인이 갖는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유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됐어요. 다음에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에 적법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대항력을 취득할 때만 구비한 것이 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2번 다 아는 얘기니까 7번 갈게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가족관계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했다가 재전입하면 원래의 대항력은 소멸하고 재전입한 때부터 동일성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오른쪽에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둔 채 임차인만 옮겼을 경우에는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4번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제3자에 의해서 임의로 이전되었다. 그 집주인이 대출 많이 받으려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몰래 빼버린 거죠. 이럴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다가구는 어떤 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이니까 집원만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있고 호수까지 주민등록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읽어보시고 2번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동호수 없이 집원으로만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은 없다. 유효한 공시방법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이 이제 대항력 없다는 얘기죠. 또 다가구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랬어. 자, 공무원 착오 첫 번째 것은 올바르게 첫 번째 것은
올바르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이것을 잘못 수리를 했다. 이거 임차인에게 전혀 잘못이 없으므로 대항력은 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자,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그 3번 먼저 볼게요. 3번을 먼저 볼게요.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한 때가 아니라 수리한 때 효력이 있다고. 그러니 2번에 동그라미 2번. 처음에는 정확한 동호수,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어. 올바르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수리를 해주지 않았어. 수리를 안 해줬어요. 근데 토지 지번이 분할돼 가지고요. 아니요. 건물이 깔려있는 대지가 분할돼서 지번이 바뀌었는데 공무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써왔냐. 다시 정확히 해와라. 큰일 난다 당신. 수리 안 해주고 공무원이 착오로 뭘 했고 수정을 요구했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했고 동호수는 또 왜 주었나 몰라.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전입신고서가 제출되었고 그대로 뭐가 되었으면 수리가 되었다면은 결국에는 잘못된 것이 도달되어서 수리가 된 거니까 이때는 대항력이 없다.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결론이 다르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권 말소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번 시간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대항력의 내용 그리고 나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상인법까지 다 공부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